사법부 얘기에 앞서서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네. 뭐 그건 우리가 알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윤 어게인들이 구치소 앞에서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네, 사진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윤석열은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를 또 냈어요. 어차피 성탄 메시지는 다 헛소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십성으로 다 언론에선 다뤄. 근데 연결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오. 네,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 윤석열은. 네. 그리고 인생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의 행동을 가볍게 치부하면 안 돼. 이걸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윤석열이 구속 취소 신청할 때 우리 관심 안 가졌잖아. 미친놈인 줄 알고. 그렇죠. 별의별 걸 다 한다고 그랬지. 미친놈 아니야.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포석을 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지금 조희대, 지기현을 매우 믿고 있는 것 같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부에서도 얘기했잖아. 지기현 거 보고 내 거 해라. 그래. 백대현 판사가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지기현 거 보고 해라라고 난리 쳤잖아. 맞아요. 지기현을 믿는 거야. 조희대를 믿고. 네. 그리고 또 여론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믿고 있어요. 윤어게인.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또 믿는 거. 아스팔트의 대장이 누구야? 전광훈이잖아. 그렇죠. 개신교 전광훈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둔 다음에 성탄 메시지를 보면 전혀 달리 보일 겁니다. 자, 윤석열의 옥중 성탄 메시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거 들으면서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명예훼손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아무튼 이거는 기분 나쁘고. 봐봐. 아무튼. 예수님이 거론하잖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맞지? 지금 예수님 종교적으로 가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자, 침묵하지 말라. 이 선동이거든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전광훈 그리고 윤어게인 청년. 이거를 지금 선동을 쫙 깔아 놓는 거야. 그리고 조희대 믿고 있고 지기현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믿고 있는 걸 사전에 다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들이 차단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전광훈. 검사님 또 나와 계시네.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반려됐어요. 영장 그 반려라고 하는데 기각이죠. 네, 기각. 검찰이. 예, 검찰이. 검찰선에서. 검찰선에서 전광훈을 또 막아줬단 김성훈 말이야. 기각하듯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고 있다고. 검찰에 의해서 전광훈 살아났죠. 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지기현을 다 좋아해. 이상민 장관. 네. 얼마 전에 이진관 판사 앞에서는 선서를 안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싸움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지기현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 이때는 선서를 했어요, 어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고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늘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네.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인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내란 세력들이 기대는 그 세력이 다 살아 있어요. 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난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 뭐 이런 거에 뭐 명예훼손 이런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나는 그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속내를 읽고. 그렇습니다. 네. 지기현이 어제 또 재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을 향해서 네. 꼼짝을 못합니다. 아직도. 예, 그 장면도 잠깐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신문상이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께서는 어떤 유도신문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제가 또 뭐 변호사님들 말씀에 뭐 토를 대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소장이 당시에 오늘은 왜 또 조용하시나 했다. 서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알겠습니다. 아유 공소장은 또 이 변호사님 또 검사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과 요구합니다. 먼저 저 형사 이건 절차에 대한 기본적 사과하시는 이해가 게 없다고 맞죠? 먼저 얘기를 글쎄,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검사가 그런 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하선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재판장님? 우선은 그 문제 심각한데요. 근데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게- 제가 또 감히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말씀에 토를 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진짜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나는 이거 정말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쟤는 어디서 저렇게 배웠죠? 이해가 안 가네요. 와. 네. 그 재판부는 자기의 법정이고 자기의 법정은 본인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저렇게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부터 윤석열이 입을 열면 조희대가 다친다. 너도 수사받고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건의 위협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희대가 꼼짝도 못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천대엽 등 국회에 나와갖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절차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고 주장. 너무 분명한 단어를 씁니다. 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위헌 시비를 완전히 제거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이제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대엽이가 이마저도 위헌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 그 지금 완전 다 제거시켜갖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욕먹고 있는 그 수정 법안 있지. 네. 그것도 위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은 1차로 이제 일부 판사들이 이제 그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역사를 거꾸로 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그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역사에 비추어서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분담이라든지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지난번에 전법대 결의에서도 그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봐 위헌 계속 저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 무조건 위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네. 그래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언론에서 야 그래 이제 국회에서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느냐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봤지 내용을 예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현행은 1심 선고가 끝나면 이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이대로 하면은 그냥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을 할 거예요. 현행으로. 근데 이제 대법이 나섰잖아. 네. 그 예규가 이겁니다. 1심 선고가 끝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오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한다. 이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뭐야? 본다.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에다가 거야. 전담 재판부라고 부르겠다만 추가한 거야? 그것만 추가한 거야. 새로 나는 뭘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요. 와. 내용이 지금 하는 거랑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 이름을 붙이는 거랑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판사들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이거 말장난이었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분들은? 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 속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논란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도 다 위헌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끝이 안 나는 끝이 거예요. 안 이 나. 위헌 시비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럴 바에는 이 똑같다. 그러니까 1심 선고 이후에 고법 항소심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항소심 가서 이 법에 따라서 할 때 또 위헌이라고 하면서 재판이 정지되니 많이 뭐 수계를 풀어주니 많이 또 그럴 거라면 이 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로 법원 개혁을 하자. 법외국제, 사법행정처 폐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제 재판 소원. 네. 오히려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끝없는 이 위헌 시비 속에서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사실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김용민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항소심에서부터 한다고 해도 이 대법원의 예규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서 법은 위헌이라고 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규를 저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지기현에게 배당된 지 322일 만입니다. 왜 322일 동안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조희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 내란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박이네 이거.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열받지. 예규를 만들어갖고 똑같이 한다는 거야. 이름만 딱 하나 그러니까. 붙여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진행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선동을 합니다. 법원들을 향해서 저거 통과되면 요거 헌재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등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시키면 윤석열 등 당사자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저렇게 와, 나 진짜 너무 열받네 이거.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사인을 주는 거죠. 네, 사인을 주는 거고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조금 교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이 방식대로 가면 그 서울고등의 부패 쪽에 또 조희대의 말을 안 듣는 재판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배당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를 늘려갖고 희석시켜서 그다음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2개 재판부를 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세 개 모수를 더 늘려갖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3개를 더 늘리고 판사들을 추가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추가 투입되는 판사들은 조희대 입김이 들어가는 판사예요? 그렇죠. 서울고등 그다음에 서울고등 형사수석부장이 다 또 법원행정처 출신이거나 조희대가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재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저 그건 몰랐어요. 네. 그럼 13개 중에 이제 이게 14개까지가 되는데 16개가 되면서 확률을 높이는구나.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변죽이다. 변죽을 올리는 거고 진짜는 영장 전담을 안 바꾸려는. 그거는 안 바꾼다. 네. 저희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의하면 영장 전담도 추천한 판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죠.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조희대가 제일 무서워한 거는 영장 판사들 바뀌는 거. 그렇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 영장이 예컨대 법원행정처라든가 조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골치 아파. 나오거든요. 그렇지. 뭐가. 그러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검사들이 영장 청구한 거 계속 막았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터줬더니 그때 행정처 판사들이 양승태한테 보고한 거 임종원 법원 행정처 그때 차장이었죠. 차장한테 보고한 것이 나오면서 그때 난리가 났어. 근데 재판 거래가 막 나오고 그럼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 자기한테까지 온다. 그래서 5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네. 5월 3일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유죄 판결로 날려보낸 거랑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한 거랑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 뭐를 했는지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나락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전선은 거기 있는데 실제 생각은 거기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도 화는 많이 나 있지만 그나마도 재판부를 2-3개 늘리고 판사들을 한 6명 정도 추가 투입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유 씨 화는 나지만 네. 속도는 그래도 조금 빨라지길 원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위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함일 조이대? 것이다. 네, 아, 그거 조이대. 예, 조이대 입맛. 그거는 2개월, 3개월 전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와. 그 그건 몰랐네. 법원 직원들도 마련하고 몰랐어. 속기사도 거기다가 이제 배정하려고 그 준비를 2-3개월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도 교활하다는 느낌이 든 게 앵커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그래놓고 언론에서는 자 이제 대법원이 한다잖아. 그러니까 내란 그렇게 전담 재판부 얘기하지. 한다잖아. 국회는 좀 가만히 있어. 그렇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타기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 대법원이 이렇게 나선 거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대법원이 하겠다는 이제 스탑해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여기서 이걸 갖고 싸우지만 실제로 막고 싶은 건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영장 전담 영장 판사야. 전담 막는 거. 그게 사실은 주의입니다. 와. 보수 일간지에서는 뭐라고 눈을 가리고 있냐면 네. 민주당 너희가 원하는 거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뭔 소리야? 직위원은 이렇게- 1심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임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식아 그다음에 그걸 잊고 앉았냐? 대법원은 읽어야지 지피직인데 지피직이.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재판전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속내인데 그럼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항소심부터야. 그렇죠. 1심은 아예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도 예규에는 그 생중계 여부라든가 중개 여부가 있죠. 또 언제까지 재판하라 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는 없어. 이번 예고에 없어요. 그게 없어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거 제대로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만들 거면은 뭐 3개월 내에 뭐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고 이런 중개 부분도 넣고 해야 된다. 그 행정처에서 예규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맘대로 재판하면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너무 지금 막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제도 그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제가 직위원은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100% 맞는 것처럼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그 뭐 봐주기 판결을 한다 이렇게 네. 되면은 사법부 자체가 그냥 그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 저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안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있긴 않겠지만 하겠지만. 저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백대현 그 재판부에서 공무집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미리 선고를 하거든요. 네, 1월 16일. 1월 16일. 네. 그 선고도 아마 저는 중형 선고를 할 거라고 그거는 뭐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직위원 선고하기 전에 1심이 중형이 선고가 되고 직위원에 대해서도 이어서 선고가 되면 1심은 아마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 논란 때문에 항소심이 혹시나 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거나 정지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헌 논란을 끝없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법보다는 항소심에 대해서 고법에서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네. 그런 고민도 사실상 실제로 하는 겁니다. 국회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을 계속 위헌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제 법원 개혁을 오히려 치고 나가서 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낫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김승원 의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영장 전담 판사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은 욕망인 것 같네. 네. 거기가 조이대는. 무너지면 거기가 무너지면 자기한테 칼이 온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보네. 네. 본인도 털릴 것이고 그러면 12월 3일 밤과 5월 달 그 파기환송 그것들이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조이대 진짜. 근데 또 꼼꼼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 지금 만든 예규가 예컨대 판사들 뭐 회의라든가 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재판부 서울고등 형사재판부를 정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이 딱 봤을 때 이건 우리 쪽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그 재판장 판사와 동기이거나 연수원 동기이거나 네.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를 슬쩍 집어넣어서 네.
변호인이나 넣으면 그 서울고등 지금 예규에 따르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 재판부를. 판사를 아, 선택할 그래?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그것도 기가 확인해봐야 막히네. 됩니다. 이게 예규끼리 있으면은 같은 예규가 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 재배당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그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러네. 상상도 못할 그 일이었다. 기피 신청이나 뭐 요런 건가요? 그게? 뭐 아니 지금 이제 서울고등 형사, 중앙형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동기이거나 같은 동문이면 재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무상으로 예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딱 봤을 때, 야 저놈은 나 사형 때릴 놈이다 하면은 저 판사의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야. 선임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쏙 바꾸지. 그럼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돈 갖고 가라. 가. 아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이해 충돌 때문에. 원래는 반대잖아요. 정관을 찾을 때. 그렇지.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야.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판사한테는 그런 정관을 선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재판 시작하면 또 그 얘기는 또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법기술을 또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로 하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거는 법률로 해서 뭐 판사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회피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네. 고등법원 형사 쪽에서 재배당 시키는 거는 그건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윤석열 쪽에 의한 법률 재판부 쇼핑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래저래 안 돼요. 조희대 천대엽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난리 치는 거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 거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안 그러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이렇게 꼼수와 교활함을 다 들켜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뭐가 저런 있는 거죠. 거야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윤석열은 또 직위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연만 바라보잖아.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얘기해 주신 게 진짜 공감되는 게 윤석열이 절대 바보가 아니고 바보 아니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걔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맞아. 무슨 그 청년들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자기는 자기 사는 방법을 찾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뭐 아유 윤석열이가 또 이렇게 헛소리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다 그렇게 그냥 가십성으로 소비를 하더라고. 그 성탄절 메시지도 그렇지 않거든. 윤석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본인한테. 얘는 악마예요 악마. 그요 사법부 어떻게 하죠? 이제 그게 좀 그거는 나한테는 묻지 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만 딱 짓겠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생각은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법 왜곡죄 등 사법부 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1심 선고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 수정하는 저희들이 게. 다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 급하게 하기보다는 1심 선고, 곧 이제 선고 나니까 결과를 보고 그 전에 이제 더 압박해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더 세차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더 선명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론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위원 시비 때문에 마치 위원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법사위원들만 지금 그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 그래서 법사위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소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선은 법원 개혁을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던 법원 개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1심 선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우리 김승원 의원님 관점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극 체제, 제왕적 권력에서 다 비롯된 일이다. 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원행정처는 폐지해야 되고, 맞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대법관 증원도 시킬 텐데 사실은 조희대 사법부에 찬성하거나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대법관으로 선출할 수 없다. 네. 그런 메시지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행정처 주변이라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법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예라든가 혹은 퇴임 후에 돈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경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으로 선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올바르게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또 엄격하게 판단하는 그런 판사님들은 사실 국민들로부터의 신망을 얻어서
더 큰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네.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도 흘러가야 판사들도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을 보고 재판을 하지. 지금 다 조이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혹은 나를 천거해서 대법관이 될까 그런 식으로는 흘러가지 않도록 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여론이 조금 밀리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열받는 게 계엄 터지기 전에 계엄을 경고했잖아요. 네. 그때 계엄 경고한 사람들 무지성으로 몰았던 놈들이 네. 지금 이 사법부 편들고 있어. 같은 놈들이야. 맞아, 그 맞아요.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라고. 그 놈들이 대한민국 기득권 언론을 지금 다 좌지우지하는 놈들이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밀리네. 영향력이 왜 없어요? 아니 영향력이 있으면은 지금 여론에서 밀리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인데. 그래 신뢰는 좀 있지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 사위 아니세요? 사위. 네, 신뢰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정말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계속 위기 상황이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뭐 고민들을 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그래서 그 누구는 잘못했고 그런 건 누구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니야.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답을 누가 알아. 나름의 최선의 그 결론을 그럼요. 내려고 노력하면서 여론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가 그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엄 경고할 때 괴담이라고 했던 게 누구야? 한동훈이야. 다 그쪽 애들이 지금 사법부 독립해친다, 삼권 분립 망가뜨린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완벽히 틀려갖고 얘네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면 닥치고 있고 아니면 언론이 걔네들을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틀렸던 애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걔네들이 정답인 것처럼 다 받아줘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강성으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한동훈 얘기 나와서 좀 말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한동훈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동훈 참 시끄럽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본인 채널A 수사 받을 때 휴대폰 비번 안 깠거든요. 네. 그 풀고 공직자였는데 본인이 검사로서 수사하면서 압색하고 핸드폰 포렌식하고 했으면서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정진웅 무죄 나왔죠. 확정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없어. 계속해서 지금 막 떠들고 있으면서 네. 특검에서 지금 몇 번이나 찾고 있는데 가서 안 갔어? 진술을 안 해요. 재판도 그러면서 안 남의 일에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최악입니다. 시끄럽다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사회 해악이 너무 커요. 내가 볼 때는. 그럼요. 계엄 경고할 때 괴담이라며. 그거 사고 안 했죠? 무슨 사과야. 한동훈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것 같대. 어처구니가 그게 없는. 말이 돼? 우리 말이 사회에 안 무슨 되지. 도움이 돼? 아니, 내 진짜 요만큼이라도 도움되는 거 있으면 내가 칭찬하겠다, 진짜. 나 그래서 론스타 요만큼 도움돼갖고 칭찬했어, 나는 또. 요만큼. 칭찬했어, 난 또 그거는. 그래 너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칭찬하고 나쁜 건 비판해야지. 근데 아유, 언론은 그게 마치 정의로운 이야기인 줄, 받았어. 중도적인 이야기인 줄, 합리적인 이야기인 줄 다 받아주고. 받았어요. 지금 이 조이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성 지지층 그냥 구석으로 밀어버려요. 최근에 그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굉장히 그 호의적인 인터뷰 실어줬던데 경향신문이요. 그거 되게 유감이고 경향신문. 그 기자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한동훈 왜 비밀번호 안 풀었는지 그런 거 물어봐야 그리고 돼요. 뭐 한동훈이 조선 제일검이라고 그러고 있던데 돈봉투 사건 전부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무죄 그 났잖아. 무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네. 그런 무죄를 받고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잘했다고 그런 인터뷰 말이 됩니까? 아니, 네. 인터뷰 내용도 답변을 딴소리를 하거든요. 물어보면 딴소리 하면 그다음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요, 그냥.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려면 잘못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또 물어봐야죠. 근데 안 물어봐. 그렇죠. 그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야? 마이크를 왜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그게 괴로워. 근데 난 마이크 대줄 수도 있다고 봐. 나도 궁금한 건 많으니까. 공동정부 왜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냐. 이런 네네. 거 내란 때. 그렇죠. 아니 지금 내란과 본인이 제일 열심히 싸운 것처럼 하시지 않느냐. 근데 왜 탄핵의 카드로 잡지 않고 왜 공동정부 카드를 잡았냐.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나도 궁금하거든. 뭐라고 답할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왜 그럼 물어봐 오늘 종편 가서. 아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인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한동훈한테 마이크를 주는 것은 이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장동혁이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것 맞아요. 그 이유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망해요. 그러다가 또 망해.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망해요. 예. 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